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경질에도 좋다고 말했던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운명의 10월을 맞이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일정 중 최대 고비로 꼽히는 요르단 원정 이라크와의 홈 경기를 연달아 치르게 되는데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며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한 최대 위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맞이하는 요르단 원정, 홍명보호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어떻게 대처할지, 요르단 대표팀의 최신 상황과 소집 명단,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이에 대비할 새로운 전술의 쟁점을 분석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세 번째 경기인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 목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한준TV 역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동진 감독, 현직 감독이 출연해 또 분석해드리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쿠팡 플레이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중심인 김민재, 그리고 페예노르트로 이적하자마자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는 황인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동갑으로 현재 대표팀의 최고참이자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선을 전천으로 뛸 수 있는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이 선수들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 선수들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정신적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바로 1월과 2월에 우리가 요르단과 두 차례 만나서 1무 1패로 13의 경기를 펼쳤고 그 요르단전 패배로 인해 60여 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의 꿈이 좌절되는 정말 최악의 경기를 치렀었죠. 그리고 당시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요르단에 0대2로 패배했던 경기 내용과 결과가 모두 최악의 참사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됐고 그 이후 한국 축구의 역대급 암흑시대, 역대급 혼란과 논란이 벌어졌던 그 단초가 바로 이 요르단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에 패배한 적은 없었어요. 2004년에 중국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조별리그 당시 처음 만났는데 그러나 그때도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었고요.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 당시에도 우리가 안방에서 2대2로 비겼었죠. 박지성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이 선전을 펼쳤었고 또 우리가 요르단 암만 원정에 갔을 때는 박주영 선수의 골로 1대0의 신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있었던 친선 경기에서도 우리의 홈에서 열린 경기임에도 1대0으로 간신히 이겼고 또 2014년 11월 요르단에 가서 치렀던 친선 경기도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한 골 차의 신승이었거든요. 즉 요르단과의 경기는 항상 박빙이었고 또 우리가 두 골 차로 패배하면서 오히려 최근 흐름은 뒤집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르단 쇼크 당시에 우리 대표팀 그리고 요르단 대표팀의 명단을 보면은 올 초에 열린 경기이기 때문에 큰 이번 소집 명단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던 바라 마레이 선수가 애초에 주전 자원이 아니었었거든요. 이 선수는 현 시점에서는 아예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다른 새로운 또 좋은 센터백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보다 전력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대표팀도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상당수 그대로 소집이 되었는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이유로 소집할 수 없었고 수비 라인에는 당시에 선발 출전했던 김태환, 김영권 선수가 세대 교체 과정에서 현재 대표팀에는 소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나설 요르단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살펴보면요. 우선 골키퍼는 베테랑 선수죠. 무려 45번의 A매치를 소화한 야지드 아블라일라 선수가 여전히 터줏대감으로 지키고 있고 수비 라인에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아시안컵에서 골 넣는 수비수이자 또 강력한 높이 또 빌드업 능력을 두루 선보이면서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야잔 알 아랍 선수가 최근 이적 시장을 통해서 K리그의 FC 서울에 입단한 것인데요. 이 선수가 1996년생으로 28세 한창 전성기의 나이인데 벌써 58회 A매치를 소화할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말씀드린 두 차례 A매치 득점도 있고 또 K리그에 와서 또 FC 서울에서 경기를 치르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9월에 K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런 빠른 적응력과 한국 축구에 대한 또 정보들이 결국에는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선수들도 야잔 알 아랍을 적응하고 만나보긴 했지만 오히려 야잔 알 아랍이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또 이런 그 경험을 활용하는 쪽이 요르단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심지어 이번 경기가 요르단의 홈 경기라는 점까지 두루 감안을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와드 바데 선수, 이 선수가 또 알리 올완 선수도 이 말레이시아의 셀랑고르에 입단을 해서 바로 또 즉각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소속팀에서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선수는 우리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해결사컬하면서 결과를 가져왔던 10번 서아시아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무사 알타마리 선수인데요. 이 선수 프랑스 리그앙의 몽펠리에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로서 A매치 69회 출전 22득점으로 현재 요르단 대표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지난 9월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 소속팀인 몽펠리에에서도 리그앙 복귀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프리시즌까지도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아시안컵의 기세를 계속해서 본인의 소속팀으로 이어왔지만 말씀드린 이 부상으로 한동안 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과의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에는 무리 없이 부상에서 회복해서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알 나이마트라든지 또 기존의 핵심 공격수들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는 요르단이기 때문에 설사 왼발로 기술이 좋은 알 타마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알리 올완이나 알 나이마트나 또 그 외에 알 라시단 이선과 중앙 지역에서 충분히 득점력 있는 선수가 있고 또 우리를 상대로 분명히 효율적인 선수비 후역습 자세를 취한다면 알 타마리가 있을 때 더 위협적인 요르단이긴 하지만 정말 이번 경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사상 첫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던 모로코 출신의 아무타 감독이 사임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부임한 인물도 바로 모로코 축구의 레전드인 자멜 셀라미 감독입니다. 아무타 감독보다 더 좋은 커리어를 오히려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현역 선수 시절에도 모로코 대표 선수로서 38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고 또 모로코 리그에서 3차례나 선수로 우승을 했었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명문 클럽 베식타스에서도 오랫동안 활약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또 이걸 바탕으로 감독 경력에서도 빠르게 또 본인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모로코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선수로 활약했던 모로코의 명문 클럽 라자 카사블랑카를 맡아서 2019-2020 시즌 모로코 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모로코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이 없음에도 모로코 리그 올해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지난 6월에 아무타 감독의 후임으로 모로코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라미 감독이 부임한 이후 요르단은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카타르에 패배한 이후에 8차례 A매치에서 6승 2무인데 특히 이제 아무타 감독이 떠나고 나서 셀라미 감독 체제로 치렀던 6경기에서 4승 2무이고 이 4승 2무 과정에서의 득점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또 주목할 점이 부임하고 막 맡아서 아시안컵의 또 다른 돌풍의 팀인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 3대0의 완승을 거뒀고 서아시아의 전통 강호인 사우디와의 원정 경기까지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주가와 평가가 더욱더 좋아졌거든요. 결코 만만하다고 볼 수 없는 북한과 친선 경기를 8월에 치르면서 또 한국과의 경기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경기 또 올완 선수의 멀티골로 이겼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후문이고요. 그리고 쿠웨이트와의 경기 부상이 달았던 부분들은 경기 막판에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비겼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전체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또 전반 14분에 알타바리 선수가 득점을 올리고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 경기 여유있게 더 치를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나 고전했던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를 말레이시아에서 치렀었는데 이때도 3대1의 완승을 거뒀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수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르단 같은 경우 감독이 바뀌었지만 최근 라인업은 아시안컵 당시에 썼던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타 감독의 결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밸런스를 잘 잡고 기존의 전술을 잘 인수인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쿠웨이트와의 경기 라인업을 보시면 알 나이마트를 최전방에 중심축으로 두고 알리 올완이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가짜 7번 윙포워드 형태로 뛰게 되고 무사 알타마리가 이선의 자유로운 프리로를 맡게 되거든요. 좌우 측면의 윙백인 알리 하시시 선수와 알 마르디 역시 사이드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얼리 크로스를 시도한다거나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역할까지 전술적으로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인 알 라와브데 선수와 알 라시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보호하면서도 좋은 롱패스를 뿌리면서 말씀드린 전술적인 균형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3팩 같은 경우에는 야잔 알 아랍 선수가 세트피스에서의 공격 가담뿐만이 아니라 높이도 좋고 롱패스도 잘 뿌리거든요. 압달라 나시브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굉장히 풍부하게 오른쪽의 수비 뒷공간을 잘 커버하고
또 여기서 최근 선발 출전하고 있는 아부 다하브 같은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생의 젊은 선수로서 186의 큰 키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이제 막 대표팀에 승선을 하면서 굉장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난 한국과의 4강전 때보다 오히려 팀은 경험은 좋아졌고 또 그에 반해 더 젊고 강하고 또 탄탄해졌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소개한 월드컵 예선 특별 부록 요르단 분석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선 공격 메커니즘을 보시면 아시아에서도 톱 클래스의 역습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종방향 다이렉트 플레이와 역습, 그러니까 신속하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치는데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지 않음에도 공을 소유했을 때는 짧은 패스, 중거리 패스로 그렇게 이제 무식한 축구, 그냥 단순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잡았을 때 시간이 적지만 그 잡은 순간에 다이나믹한 그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이죠. 수비 라인의 높이를 그리 높이 가져가지 않지만 무엇보다 한 명의 스트라이커와 두 명의 공격 미드필드 배치에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간 이 삼각편대 공격은 강한 전방 압박도 좋지만 공을 빼앗자마자 쇼트 카운터를 때리는 속도도 굉장히 좋다. 속도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전했던 이유가 이 세 명의 선수인데 이 세 명이 그대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 윙어를 두지 않고 있지만 윙백들이 그 윙어 역할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압박은 아주 높이 가져가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미드블록, 중앙 지역에서 수비를 펼치면서 위험 지역을 굳이 내주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전방 압박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두 줄 수비를 펼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엘 타마리 선수가 무엇보다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굉장한 스타인데 이 선수의 몸 상태가 미지수라고 하더라도 알 나이마트 선수, 요르단 부동의 최전방 공격수는 실제로 한국전에도 득점을 기록했던 또 다른 재능 있는 공격수이고요. 또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슈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섬세한 패스 능력까지 갖고 있는 연계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수를 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최근 말레이시아 리그로 이적한 알리 올완 같은 경우도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고 퍼스트 터치가 무엇보다 좋고 알 타마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결정력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다른 해결사로서 한국과의 경기에 충분히 활약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중앙 미드필드 중에서 알 라와부데 같은 경우에는 박스 투 박스로 활약을 하는데 기점 패스도 잘 뿌려주고 또 강력한 킥을 바탕으로 중거리 슈팅도 때리고 롱킥 한 방으로 역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얼굴입니다. 또 말씀드린 알 아랍 선수는 K리그에 와서 활약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선수가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있고 결국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게다가 오른쪽 센터백인 알 나시브는 수비에 특화되어 있는 전투적이고 근성이 강한 선수로서 184cm로 수비라인 중에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친 수비로 우리 대표팀의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격수를 커버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아시안컵 때는 손흥민 선수를 잘 대처하고 막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우리 대표팀에서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 아마도 지난 9월 월드컵 예선 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오세훈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여전히 유지한 채 또 오만 원정에서 공격 유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던 포진 황희찬 선수를 10번 자리에 두고 측면과 전방을 오가도록 프리롤로 맡겼던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소속팀에서는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체력이 남아있고 또 본인이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 같고요. 대신 이 오세훈과 황희찬이 비대칭 투톱으로 뛰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경기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련미와 또 운영 능력을 보여줄 것은 두 명의 왼발잡이 10번 선수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를 처진 공격수로 쓰면서 이재성 선수의 영향력과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던 바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지금 이재성 선수가 리더십과 또 유연성과 범용성, 전방 압박과 연계 능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재성 선수를 왼쪽으로 정발 윙어로 두고 크로스를 올리면서 오세훈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황희찬 선수와 바꿔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 배치되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황희찬 선수가 이곳저곳으로 빠져나갈 때 그 지역에서 또 경기를 풀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의 전술적인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마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선 공격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것처럼 자신있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도 정발 풀백인 이명재, 오른쪽에도 오른발잡이인 서령훈 선수를 그대로 두고 크로스를 통해 오세훈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는 것 동시에 또 이 선수들이 폭을 만들어줬을 때 중앙지역에서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이강인까지 이 4명의 선수가 중앙지역의 숫자를 높여가고 중앙 공격까지도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근거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황인범 선수는 페이노르트로 이적한 이후 공격 자신감이 더욱더 커졌고
또 최근에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맛까지 봤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사로서도 활약할 수 있겠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뒤를 박용호 선수가 커버하면서 사실상 김민재, 조유민 선수의 사이로 내려가서 지난 9월에도 그랬듯이 3백을 형성하는 라볼피아 형태로 수비 안정감도 가져가고 후방 빌드업도 가져가고 또 박용호 선수가 높이에는 또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빠른 김민재, 조유민이 그 뒷공간을 회복하고 또 내려가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마침내 부상에서 돌아와서 최근 사우디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김성규 선수는 후방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 조현 선수보다 앞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빌드업이 또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 원정에서도 실리적이면서도 또 지배적인 경기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최근 요르단과의 두 경기를 모두 이기지 못했고 또 최근 경기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 원정팀인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홈팀 요르단의 승리 배당률이 4.58배, 무승부 3.51배, 한국 승리 배당률이 1.74배입니다. 일본 역시 이번 경기 사우디와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워낙 일본의 경기력이 최근 좋다 보니까 승리 배당률이 1.63배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만이 사실은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또 아시아 예선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망대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아 예선 일정에는 또 다른 주목할 경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10분에는 호주와 중국의 경기가 있는데 중국이 이 경기도 이기지 못한다면 분명히 감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호주 역시 그레어 마놀드 감독을 경질한 이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고요. 밤 11시에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있고 같은 시간에 열릴 우즈벡과 이란 역시 빅매치로 손꼽힙니다. 또 우리와 한 조에 속한 오만과 쿠웨이트는 11일 새벽 1시에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결과도 우리의 본선 진출 직행 티켓 경쟁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태용 감독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같은 시간 10월 11일 새벽 1시에 바레인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또 다른 아시아의 빅매치로 꼽히는 일본과 사우디의 경기가 10월 11일 새벽 3시에 열리게 되고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 같은 시간에 또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부임 후 최대 고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명을 가를 경기를 어떻게 치러낼지 한준TV의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그 결과 확인하시고, 또 월드컵 아시아 예선의 다른 주요 소식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신드롬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